한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개괄적인 거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것까지가 다 들어가 있고, 사안 자체가 현재의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최근에 그 스텔라 데이지호 선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죠. 6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세월호 이슈가 나왔고, 허베이스 브릿, 굉장히 방대한 주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수위 조절을 하셔가지고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그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과징금 최종 심사 보고서를 통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뭐 몇천억 단위 이제 그 과징금을 말하자면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이제 준비를 잘 하면은 좀 될까 과징금을 많이 줄여야 되죠.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선이라는 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출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운항 스케줄을 미리부터 이제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카먼 캐리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도 무겁고 하니까 국가가 또 지원해주고 이런 거라서 우리는 이제 오래 전부터 100년 전부터 공동 행위를 해가지고 운임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이게 전기선사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제 공표한 대로 배들이 운항이 되도록 스케줄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끌어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974년에 라이너 코드가 이제 그 비준이 되면서 우리나라 해운법에도 29조에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단행법에 있는 것도 이제 정당한 행위일 때만 공정거래법이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에서는 그 이제 이야기가 화주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정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행위를 보니까 화주와 진정한 협의가 없다. 그리고 신고도 이렇게 크게 1년치만 해놓고 중간에 뭐 개별 행위는 신고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그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뭐 서면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리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몇 개 선사들로부터 이렇게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부분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 준비를 잘하면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더 설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위원님들이 이제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다음 분 질문하시죠. 다른 분들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제가 또 뭐 강의도 했지만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선박, 해상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뭐 12페이지에 또 해양안전심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해상법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선박 그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에즈운하에서 났던 사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오퍼레이터의 미스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직접 당사자들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게 선박 사고, 그다음에 책임의 범위, 배상 금액의 범위가 저는 이제 안전심판, 해상 안전심판관이나 이제 해상법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해상법, 현재 있는 해상법하고 심판관의 어떤 그 교육의 수준 이런 부분하고 현재 기술의 변화 이런 거 상당히 대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반 제조물에는 제조물 책임 피법이 생겨서 뭐 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생산 책임, 설계 책임 져야 되는데,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혹시 이제 김현 교수님하고 다른 분들께 한번 같이 공감되는 부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선박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을 때, 선박 사고는 이제 기술적인 사고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양에 의한 사고도 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뭐 행사의 그 사용자의 역량, 자질, 또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하면서 EEXI가 상당히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나 이런 때 또 운항 중에 효율이나 오펙스 이런 부분에 논쟁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순수하게 기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양 환경의 변화, 뭐 해상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정적인 그 스펙보다도 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해상법이나 이런 안전심판에 관련된 또 아까 얘기했던 공정위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으면 2, 3년 후에, 또 빠르게는 1, 2년 후에 운항되는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대처가 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신조 그다음에 뭐 해운 이런 쪽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쪽에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전 세계 선박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 해운도 이제 상당한 수준의 온라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리딩하고 있지 못할까? 우리 자체도 리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IMO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강하게 드라이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대표님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최근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이제 탄소 뭐 등등과 관련해서는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 영향이 아직은 이제 안 되고 우리가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이 변화에 우리가 이제 법률 쪽에 예를 들면 법무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그리고 이제 학계, 해법학회 이런 데서 못 쫓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이제 경쟁법 그 하나만 두고 보면 이렇습니다. 경쟁법 지금 우리가 왜 일단 항내이긴 하지만 저속 운항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속 운항하면 그걸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근데 저속 운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배가 천천히 가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1로트에 1,000척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예, 1로트 그러니까 비웠을 때.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경쟁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법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쟁법상으로는 그 이제 운임을 올리는 효과가 예.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중에 야 그게 경쟁법하고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경쟁법 관계없이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갖고 항내 감속 운항하는 건 너무나 장려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경쟁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그 운송인들이 말이야 일부러 그 배 말이야 공급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버리면은 그 이거 과징금 대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공정위 하고 있어 말하자면 이제 경쟁법에서 이게 문제 없도록 처리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중요한 예이고 또 근데 이제 일본은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들이 빨리 참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그 저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상법 해상법의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뭐 그 TF팀 구성돼 가지고 자기들 움직이고 또 한 달 전에는 이 사람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전자선화증권 우리 저 이석행 선배님 관심 많이 갔는데 그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전자선화증권을 진짜 자기들이 서큘레이션 시키려고 그 또 TF가 이제 법무성 산하에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한 2007년에 그 이제 전자선화증권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못 쓰는 게 그 레지스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라는 게 전 세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법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한국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선언증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야 한국에 그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데 좀 알려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빨리 움직여 가지고 그 이제 상법 해상편에 무인 선박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전자선언증권을 진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탄소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반대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생각도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하고 좀 의견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환경 규제 때문에 그 작년부터 이제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서 조선소에 배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아마 조선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IMO가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그 조금 지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채선된 것들이 이제 그 줄어들게 되면은 배가 많이 공급되면은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배가 지금 스크래버 단다고 조수소에 다 들어가 있으면 공급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무역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화주들이 어렵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운임이 막 4배 5배 올라 가지고 막 그 야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는 이제 그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일단 스크러버 좀 그건 조금 저 무역 대란 좀 피하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국제적으로 좀 그렇게 같이 갔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IMO가 이제 그 규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막 그 이제 비즈니스 쪽은 관계없이 막 이제 돌진해서 나가는데 과거에는요 우리 선배들이 최희식 교수나 단위가 교수가 이제 IMO 다닐 때는 그 IMO 이제 법률팀이 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완충 작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이제 제한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면서 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또 사회하고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갈 건가. 우리 무인 선박 자율운항 선박도 도입돼 가지고 선원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지만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가져가야 될지 하는 그런 통합적인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예, 두 가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관련된 거는 사실 우리가 에미션 관련된 게 이미 한 몇 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문제가 생겨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몇 번 협의를 해가지고 IMO 마프에서 연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삭스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CO2를 상당히 전 세계에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동화 현상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고 예.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도 그 글로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항 선박하면 비행기는 거의 자유운항에 거의 마치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조종사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대로 상당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플랫폼에 종사하는 자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져서 절대로 인력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일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아마 계속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고맙습니다. 안 사장님. 오늘 미리 안내해 드린 거는 10시까지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모두의 그 오프닝 세리머니가 조금 한 15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를 전제로 급하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나가셔도 좋고요. 몇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K해운의 김성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저 안강원 대표 소개로 처음 들어왔는데요. 예. 인사 드릴 겸 해서 질문은 아니고 아까 안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거하고 김윤영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 좀 보탤 게 있어서 좀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EEXI하고 CII 도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차터인 경우는 어차피 탄소세를 적용하든 또 연료를 바꾸든 화주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 운임이 형성되게 되면 화주한테 전가가 될 거예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전가되느냐의 문제는 생길 거고. 근데 저희들이 지금 장기 용선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말 2023년 1월을 넘겨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이 TC 구조 안에서 룰 변화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롱텀 TC 하게 되면은 FOC 기준을 맞춰주는 서브젝트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연료에 대한 거와 CII라든지 EEXI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해서 부담을 서로 분담하든지 아니면 차트러가 가져가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크리티컬하게 예를 들면 딜 브레이킹 직전까지도 가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스크러브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스크러브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항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스크러브가 멀 펑션이 됐을 때 부담 주체가 과연 누구냐. 예를 들면 화주의 요청에 의해서 스크러브를 달았는데 그게 선주의 책임이냐 화주의 책임이냐 차터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이 한번 논란이 많았었는데 초기에는 비용 부담에 예를 들면 실링을 정해놓고 선주가 일부 부담하고 화주가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내고가 되다가 최근에는 신조선에도 이미 스크러버가 많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의 일부로 봐서 그런 조항들이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EEXI하고 CII는 아직도 좀 논란거리가 많아서 일단은 보이지 차터의 연속이라고 보면 화주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쉘타임포나 빔코 조항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되겠네요. 예.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께 한마디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선주사 육성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저희들도 고민이 예를 들면 해양진흥공사가 예를 들면 선주사 육성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거 해나가고 뭘 만들어 나갈 텐데
그 전제 조건이 해운사들이 BBC, HP 그 용선료에 대한 부담을 뭐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주사를 육성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 BBC, HP 용선료가 그 뭐 TC든 그 용선료로 바뀌기 때문에 선주사가 육성됐을 때 그 두 개의 차이로 인해서 선주사가 차터러가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 느끼는 베네핏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까리해요. 예를 들면 BCHP를 적게 조정해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시황이 어려울 때는 뭐 BCHP를 조정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둔 어떤 형태인지 그게 그 BCHP 용선료가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지 부담이 줄어든다는 로직은 금융상 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본식 선주사도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베네핏을 찾는 방식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는 이제 출발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가 출발은 그렇게 했고, 그 우리 아마 이제 선주사 그 이 책자가 뭐 한 200권 정도 나갔고 이제 대단히 이제 인기인데 이 안에 보면은 선주사 만드는 이제 목적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보다도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제 선주사가 되면 이제 뭐 용선료를 많이 또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다 배를 빌려주거나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그 배를 빌리는 걸 이제 대체하면은 그 자체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또 되는 거다. 그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 우리가 뭐 한 선주사 지금 그 회원사가 한 15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우리가 그 운항사들 그 운임 유지에도 뭐 힘든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운항사 경쟁이 없는 운항사들은 이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제 선주사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진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리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이제 선주들이 뭐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정보로서는 지금 이제 그 중국이 이제 리스료가 한 5% 6% 5% 6%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진공에서 하는 그 이제 리스사로 갈 때 그 연 한 5%만 맞추면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걸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이제 선주사 우리가 육성의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그 선주사 운항사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혜택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강한 반론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선주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 캐피탈 게인 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과가 이제 올라갔을 때 금융사가 다 해버리면 이제 그 성과가 올라갈 때 우리 선주사들이 좀 캐피탈 게인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구팀이 연구할 때 그 이제 금융사 형태로 하더라도 이제 우리 민간 선주사들이 거기에 많이 뭐 지분 투자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캐피털 게인을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법률 안에 우리가 그래서 선주사에게는 좀 이렇게 세제적인 혜택을 줘 가지고 결국 이제 선주사가 경쟁이 있으면은 뭐 정기 용선을 주든 아니면은 그런 이제 리스 형태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쪽 운항사 쪽으로는 이게 좀 그 이자율 같은 걸 좀 낮게 가도록 하자 이렇게는 이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네, 이동희 사장님. 예. 네네. 예. 제가 그 터니지 프로바이더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뭐 이 제안도 많이 하고 사실 국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해운사들이 선박을 확보하는 방안이 자사선에 있고
또 외부에서 장기 용선을 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어쨌든 해외 선주사로부터 용선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국 내에 그 선주업을 양성을 하면 그러한 그 국부의 유출이 방지될 것이다. 그러한 좀 매크로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역경기 투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쁜데 해운사도 경기가 나빠서 안 좋은 중에 역경기 투자를 해낼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이 포켓이 소위 이제 좀 재정적이나 그런 어떤 신용이 양호한 토니지 프로바이더가 적합하게 역경기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가격의 선박을 확보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국내 선대의 양질의 선박을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그 축이 될 것이다.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해운의 그 경쟁력을 봤을 때 아주 그 취향이 좋거나 배가 좋을 때는 이제 금융사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 경쟁력 차원에서는 역경기 투자에서 크게 재미를 못 봤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해양진흥공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간의 선박 투자 회사법에 의한 그 자산 운용사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이 계약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해운사에다가 이 배를 짓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해운사에다가 배를 빌려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사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법정 관리나 이 금전 대차에 거래하고 배를 빌려줬을 때의 그 이 정리 절차하고는 상당히 그 다른 어떤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절차상으로도 상당히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우리도 선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 확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해운사의 투자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아주 이 재원이 충분한 어떤 그런 이 비이클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있는 V10이라든지 그런 아주 선조업을 활발하게 하는 또 일본에 있는 방금 일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선주업에 전공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바이더가 나왔을 때의 한국 선대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해운 기업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배를 싼 값에 역경기 투자를 해서 저리의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이 선박을 확보했다면은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 그 운영 리스의 경우에는 뭐 이 부채 비율에서 빠진다. 이거는 이미 이제 바젤 3에서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여전히 저가의 아주 양질의 선박을 저리로 확보를 했다면은 그 베네핏은 결국 우리 해운사가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금융사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역대의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BBC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BBC를 했을 경우에 해상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SPC가 그 선주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SPC가 법인격 부인이 된다면은 그 SPC의 실질적인 이 주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금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정부 정책 금융기관들이 그런 오염에 있을 때 법인격 부인에 따른 어떤 이 배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사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그 부분을 뭐 2SPC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조를 고민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영 교수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금융인들이 BBC 소위 이제 그 선조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SPC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조금 도움이 됐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법인격 부인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 지금 옛날에 진짜 종이 회사하고 달리 지금 이렇게 선박금융 관련해서 SPC는 액티비티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법인격 예. 부인론을 깨지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들이 여기 그 선주사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법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법안 안에 분명히 한 것은 선주사는 운송 계약 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선주사는 운송 계약 못 하고 맞아 운항사만 이제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선주사를 좀 육성하는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법률로서 이렇게 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항사하고 이제 그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어떤 분들은 막 그것도 선주사도 하고 운항도 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데 그거는 아니도록 분명히 이제 법률로서 우리가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Q&A가 30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 고문현 박사님 그 라스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삼성 SDS의 최덕림 상무님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자 종합 물류업 말씀 한번 해주시죠. 최덕림 상무님 안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시면은 고문현 박사님 그 질문 한번 듣는 걸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오늘 그 아주 그 방대한 책을 정말 한 70여 페이지 하는 한 80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제가 정확하지 몰라도 한 100편 가까이 되시는 것을 한 1시간 만에 거의 발표하신 것은 뭐 본인이 썼다 해도 정말 대단한 기량이시고 또 한 편 한 편마다 그 대단한 이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데서 좀 많이 배웠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능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는 딴 것보다도 우리 이렇게 된 것은 훌륭한 스승님을 두셔가지고 그 스승님을 통해서 배우신 그 노하우가 크지 않나 해서 그 스승님의 이런 최이식 교수님의 그런 인간적 교육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 교수님이 뭐 부산대를 지원하라든가 해서 또 하고 또 다시 모교로 오게 하신 이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권오인 대표님이 이게 2차 항해라고 하셨는데 그 김윤영 교수님의 인생 항해를 나침반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최이식 교수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러 항해를 볼 수 있는데 최이식 교수님은 뭐 김인현 교수님이 아시듯이 제 중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여의도 앞에 그 김일수 교수님과 같이 사무실 같이 쓰는 데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전에 보여드렸던 헌법 개정 연구책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최이수 교수님은 저한테 밥을 사주시고 해가지고 서로 스와핑 계약을 했었는데 상당히 제가 많이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려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 김민영 교수님은 거의 평생을 저렇게 배우셨으니까 저런 내공이 쌓이지 않았나 그래서 또 부러움까지 제가 가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 특히 이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민족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지고 요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도 그게 박근혜 탄핵론이 옳았느니 거래됐느니 그랬느니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좀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워낙 또 정치적인 파급이 커가지고 함부로 쓰기 그런데 그래도 이 세월호 사건도 상당히 정치적 파급이 큰데 법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하려고 하시는 그 자세에 제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고요. 특히 유리 오염 사고와 그 책임보험에 관련해서 뭐 1조 2천억까지는 보상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수부에 대해서 앞에 해수부가 설치가 필요하고 해수부의 그 중요한 존치론에 대해서 좋은 설파를 하신 것이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데 아마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해수부가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전에 우리 지난 일주일에 김민영 교수님과 같이 저희들이 부산항 발전협의회 가서 우리 발표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해수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조금 더 관련 법률 같은 것도 좀 보완하고 해서 지금 뭐 그 바다와 관련해서 이 산업부가 또 여러 가지 해양 지중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더 해수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앞으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탄소 중립 나오고 탄소 저감 탄소 배출 관련해서 지금 바다에서 하는 건 CCUS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또는 활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큰 프로젝트로 지금 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한 10여 년간 되어 왔는데 앞으로 아마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2050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태양력 그리고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생각만큼 이게 발전이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자력을 또 100% 줄일 수는 없지만 원자력은 어차피 지금 정부 기조가 줄이는 방향 가고 화석연료는 못 쓰는데 이렇게 화력 발전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태양력이나 풍력이 또는 조력이 충분히 안 되니까 그러면 남은 거 이게 원래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조력이 맡아냈던 뭐 5% 그 6%를 10%밖에 안 되면 5% 달성 못한 거를 그 전에 CCS가 예를 들면 8% 했다가 다른 거 재생에너지나 태양력이 못하는 것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생 풍력이 못하는 것을 맞으면 이게 커버하면 10%가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CCS가 큰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동해 바닷가에 이 울릉분지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뭐죠? 석유공사에서 2023년부터 2023년까지 동해 가스전 이게 그 가스를 채굴하고 그 이제 2023년에 중단되면 그때부터 그 가스전에다가 CO2를 주입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EGS라고 합니다. Enhanced Gas Recovery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앞으로 10년이 아니고 30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 법제도 정비 및 이 대중수용성 기획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바다에 대해서 앞으로 역할도 더 커져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바다 CO2 육지에서 나온 CO2를 바다로 바다로 나르는 방안이라든가 해양 해양으로 파이프라인 통해서 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우리 뭐 안강원 대표님 계시는데 그런 이런 데서도 역할을 좀 많이 해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앞으로 큰 역할을 이 바다 통해서 CCUS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양수산부가 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해야 되고 더 부처가 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해운의 재건과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뭐 시간이 늦어가 뭐 다시 요약하긴 그렇고요. 그 인상적인 것은 해운산업 전후방의 그 국산품 애용이 절실하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풍력하고 태양력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풍력이나 태양력의 많은 부속품이 중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기술을 키워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우리나라 기술이 안 따라가니까 중국에서 사와버리니까 중국만 뭐 먹여 살리고 우리 기술은 계속 도태가 되고 이런 면에서 그 김민영 교수님의 그 국산품 애용이란 말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안강원 대표님 같은 분이 빨리 국산품을 잘 개발해서 빨리 빠른 속도에 우리나라는 뭐 머리도 좋고 또 이게 의지만 하면은 뭐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해양 강국이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산품 우리나라의 제품을 이게 정부에서도 뭐 이게 R&D 하든가 하더라도 국산품을 주로 사용하도록 해서 당분간은 강조를 해서 국산품 실력을 기르는 안 그러면 계속 기술 종속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자율항행 선박에 대해서 다행히 안강훈 대표님이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다. 뭐 무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저께 제가 환경 영화제를 제18회 환경 영화 서울 환경 영화제에 제가 어제 개막식에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2040년 2040을 묘사한 그렇게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사는데 19년 뒤에를 묘사한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자율 자동차가 나오는데 어떤가 하면 제가 그 질문까지 했는데요. 자율 자동차가 운전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이제 옛날에 그 뭐 있잖아 소 구르마 타듯이 이렇게 여럿이 타가지고 이제 서로 뭐 대화해가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한 것이 과연 그 2040년에 그게 가능할 것이냐.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개인주의와 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소유를 버리기 어려운데 거기는 그 소유가 없이 그냥 하여튼 자동차 운전사도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면서 이렇게 뭐 대화하고 가면서 가는 것이 2040년 그린 영화인데 그렇게 가면은 그 우리 안강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많이 타고 자유를 하니까 거기는 별로 뭐 그 운전사도 없고 하니까 정말로 그 과연 완전 무인 자동차로서 그게 아무도 그냥 차에 관계돼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그 로봇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암울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제가 안 대표님께서 인원이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는 데서 많은 위안을 삼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참 그 단디해 주시면 우리 경상도에 그렇게 됩니다. 단디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6월 아주 초를 안 그래도 기후 변화로 뜨거워지는데 이 지식의 향연으로 뜨거워지게 해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뜨거워지면 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제 좀 잘 식혀주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했는데 예. 우리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 가지수가 3만 개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부품 가지수가 200만 개. 전문가는 이렇게 3만 개, 200만 개를 다 꿰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1편을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모두의 그 3차 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차. 저는 항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영국 속담에 거친 바다가 기술력 있는 선원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기술력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감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김민영 교수께 넘기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아주 명사회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실은 이제 최재웅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좀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최재웅 박사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걸 보고 역시 3차 항도 잘 시작했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차. 제가 평소 김인현 교수님을 뵈면 스펀지 같은 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펀지는 물을 아주 잘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방면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시면서 그렇게 물을 빨아들이시고 그걸 짜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런 좋은 칼럼들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 그 해운업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 모임도 그러한 이 김인현 교수님의 그 좋은 선장으로서의 지도하에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과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어나운스만 좀 하면 다음에는 공광기 법인장이 하시니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의 지금 종합물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뭘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많은 분이 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꼭 발표하실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 스케줄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한 20명 정도는 뭐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발표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전문가 또 저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또 하실 분이나 또 다른 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발표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전에처럼 좀 정리해가지고 또 내일 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게 1시간 이상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시범적으로 이걸 5분으로 줄여갖고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있고 압축한 5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급한 분들은 우리가 한 그 요약만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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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김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석행 선배님 뭐 반가웠고 김성익 사장님 다음에 또 배겠습니다. 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전영훈 선배님도 안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